어, 2024년 한국방송학회 범철정기학술대회 엔터테인먼트 연구회 발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부와 2부로 나눠서 1부는 첫 번째 발표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님이 하시고 제목은 OTT 시대 드라마 콘텐츠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지속과 변형에 관한 연구. 내 이름은 강남순과 살인자 영난감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은 한양사이버대학교 이옥기 교수님이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발제 맡으신 정 교수님 인사 먼저 하시고 토론자 이옥기 교수님 인사하시고 바로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정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발제를 맡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 발제 문을 같이 공유하면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 보이십니까?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혹시나 싶어서 한 장짜리로 보이실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 시작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OTT 시대 드라마 컨텐츠에 나타난 영웅서사의 지속과 변형에 관한 연구로 오늘 이 엔터테인먼트 연구의 발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먼저 엔터테인먼트 연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주제로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드라마 분석을 좀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두 드라마를 선택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직 연구 중입니다. 근데 제가 아주 재밌는 실수를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 그 주제를 드릴 때, 내 이름은 강남순과 살인자 이응난감을 중심으로라고 드렸는데, 힘센 여자 강남순과 살인자 이응난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예전 드라마 내 이름은 김선순이 생각이 났었나 봅니다. 그래서 힘센 여자 강남순으로 제가 정정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워낙 좀 험악한 사건이 많았죠. 뭐, 그냥 단순하게 막 한 사람을 폭행하기도 하고, 또 정치인들의 테러가 있기도 했고요. 흉기를 들고 여러 행인을 또 이렇게 공격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의 중범죄자들이 있다 보니, 아, 우리 사회도 이런 분위기를 좀 잠식시켜줄 영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라마 컨텐츠에서 요즘 영웅 서사가 굉장히 많은데요. 현대극에서도 영웅서사를 활용한 드라마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영웅서사를 따르고 있는데요. 최고 시청률 18.5%의 인기 드라마였습니다. 닥터 차정숙은 굉장히 포근한 따뜻한 영웅 서사를 가진 드라마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드라마는 모범 형사 시리즈, 모범 택시 시리즈, 뭐 경이로운 소문 시리즈, 빈생조 등 좀 굉장히 극단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악인들이 워낙 극단의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를 처단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좀 폭력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한국형 새로운 영웅서사들이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시청자들의 인기를 얻었었죠. 그런 분위기에서 영웅서사를 활용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태양의 후예라든지 대장금, 또 아까 말씀드린 빈센조 등을 분석한 그런 선행 연구들을 볼 수가 있었죠.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에서 마이 네임 같은 것도 굉장히 연구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힘센 여자 도봉순에 대한 그런 영웅서사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힘센 여자 강남순의 바로 전작입니다.
그래서 힘센 여자 도봉순과 이런 힘센 여자 강남순의 시리즈로 이루어지면서 영웅서사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힘센 여자 도봉순은 아주 전형적인 영웅서사를 따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힘센 여자 강남순은 또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저는 힘센 여자 강남순과 살인자 이응난감의 서사를 분석해서 영웅서사의 발현 과정에서 특징과 두 작품 간의 차이점을 좀 연구해 보려고 했고요. 분석 모델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조셉 캠벨의 영웅여정과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웅여정을 활용했습니다. 조셉 캠벨의 영웅여정에 대해서는 뭐 길게 설명 안 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셉 캠벨이라는 비교 신화학자가 세계의 많은 건국신화, 탄생설화 등등에서 공통적인 이야기 구조를 밝혀낸 것이죠. 그걸로 출발, 입문, 회귀라는 삼중 구조를 통해서 17단계의 이야기 구조를 모델화했는데요. 많은 선행 연구에서 이런 캠벨 모델은 신화 연구, 서사 연구, 스토리 창작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가장 보편적인 구조로 아주 범용적인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게 이걸 다 얘기 드릴 순 없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선생님들께서 모험의 소명에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서 17단계의 삶의 자유까지 오는 게 캠벨 모델의 구조죠. 특히 영웅이 처음 시작을 해서 출발해서 시련을 겪고 또 뭐 전리품을 획득하고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자신의 세계로 돌아올 때는 세상에 모범적인 존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도 굉장히 유명하죠. 12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캠벨 모델을 할리우드의 시나리오 컨설팅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12단계로 재구성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스토리의 대중성을 확보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출발, 입문, 회귀의 과정을 1막, 2막, 3막으로 하고 12단계로 축소해서 이것이 스토리 창작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행 연구에서는 보글러 모델은 대중성, 그러니까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는 또 흥미도를 높이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12단계를 제가 좀 이렇게 표시를 해 봤는데요. 12단계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영웅의 여정을, 시련 등의 여러 여정을 나타내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웅의 여정에는 인물들이 등장하죠. 당연한 얘기겠죠.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물들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힘을 보여주는데요. 이 조세 캠벨과 크리스토퍼 보글러의 영웅의 여정에는 7가지 유형의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영웅, 정신적 스승, 관문 수호자, 전령관, 변신자제자, 그림자, 장난꾸러기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조세 캠벨은 스타워즈를 탄생시킨 모델로도 굉장히 유명하지요. 이런 스타워즈, 라이온 킹, 또 타이닉 이런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영화 또 애니메이션에 바로 이런 7가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한다라고 많이 알고들 계실 겁니다. 제가 그럼 오늘의 주제인 힘센 여자 강남순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힘센 여자 강남순은 JTBC의 인기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최종 시청률이 10.4%로 종영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넷플릭스 같은 OTT에서도 송출이 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선천적으로 어마무시한 괴력을 타고난 3대 모녀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신종 마약 범죄의 실체를 파헤치는 글로벌 3 제너레이션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주인공 강남순을 비롯해서 어머니, 할머니까지 3대가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괴력을 지닌 캐릭터로 등장을 합니다. 이런 괴력은 목의 라인을 통해서 집안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초능력은 좋은 일을 선을 향하면 계속 유지되는 초능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강남순 집안은 이 초능력을 괴력을 바탕으로 해서 악인을 처단하고 약자와 피해자를 돕는 그런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 김중간, 어머니 황금주, 그리고 주인공이 강남순입니다. 아기님 류시오 캐릭터인데요. 혹시 사회자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저희가 줌 녹화라서 제가 유튜브 링크를 걸긴 했는데 봐도 되나요? 짧게라도? 만약에 현장이었으면 보실 수 없었을 것 같은데 줌 상황이라 한번 여쭤봅니다. 네,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제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유튜브 다운을 받으려고 했는데 뭐가 계속 링크가 거절을 해가지고요. 넓은 몽골 초원, 이거 보이십니까? 아내들의 격투 시합이 한창인데요. 잠시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혹시 소리가 들리셨을까요? 소리는 소리. 들렸습니다. 네, 소리는 들렸다면 화면이 안 보이셨다는 얘기일까요? 예. 네, 그럼 화면을 제가 다시 이렇게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그걸 공유를. 예, 예, 예. 보이십니까? 화면이? 화면은 아직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를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요. 요것만 열어서 화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드라마를 안 보셨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굉장히 그냥 밝은 유쾌한 드라마거든요. 뭔가 생각하게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드라마라기보다 그냥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드라마여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보셨을 것 같지 않으셔가지고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드라마는 아니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럼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잠깐 앞에 짧게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초원의 최강자를 가리는 최후의 1인이 경기장에 들어서죠. 그런데 상대는 다름 아닌 어린 소녀였죠. 네, 강남순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 모습에 다들 웃음을 터뜨리는데 그 순간 소녀는 사내를 가뿐히 던져버렸죠. 이에 열이 받은 사내. 그러나 소녀는 그를 더 멀리 날려버리는데요. 그런 소녀의 괴력에 다들 환호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괴력을 바탕으로 초능력을 발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제 PPT를 공유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힘센 여자 강남순의 중심 사건은 신종 마약 범죄 사건입니다. 그래서 강남 일대에서 이 다이어트 등의 목적으로 신종 마약이 퍼지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생겨나는 많은 나쁜 일들을 이 세 모녀가 해결한다는 3대 이야기입니다. 강남수는 전형적인 조셉 캠벨과 보글러의 그 영웅 여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도 겪고 성장하고 본인의 초능력,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해서 악인을 처단하고 이런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스토리라인이 굉장히 그동안의 영웅서사의 지속을 같이 이어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점은요. 초능력을 발휘해서 어려움에 빠진 피해자를 구하기도 하지만 여기에 어머니로 나오는 황금주 캐릭터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래서 설정이 무일푼에서 강남 최고 갑부가 된 설정까지 다 나오는데요. 한국에서 현대적인 영웅의 모습에 이런 재화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주목할 만한 점은 영웅 서사가 여성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힘이 세고 괴력이라는 초능력을 바탕으로 세상을 구원한다는 점, 그래서 대중에게 카타르시스를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이런 여성이 한 명이 아니고 세 명으로 세계관이 확장이 된다는 점, 이런 점이 매우 특이할 만한 점입니다. 캐릭터 역시 영웅부터 장난꾸러기까지 모든 캐릭터가 다 이 서사에 녹아져 있는데요. 보셨다시피 그게 굉장히 밝고 유쾌한 어떻게 보면 코미디 형식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캐릭터 원형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성격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남순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많고 도전을 좋아하고 정의 구현을 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낙천적인 성격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원래 영웅의 원형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영웅서사의 그런 서사적 모습, 그리고 캐릭터적인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살인자 이응난감입니다. 살인자 이응난감은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OTT에 지금 계속 송출이 되고 있는 8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살인자 이응난감은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원작으로 해서 제작이 된 컨텐츠인데요. 여기에는 주인공 이탕이라는 설정이 나오는데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 자신의 무료하기 짝이 없는 일상을 좀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 진상 고객이 들어오는데요. 진상 고객이 착한 고객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착한 고객을 어떤 우연한 기회로 이탕이라는 캐릭터가 살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착한 고객이 그동안 잡히지 않았던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연쇄살인을 했던 연쇄살인범이었다는 겁니다. 즉, 이 이탕이라는 사람은 캐릭터는 우발적으로 계속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대상이 천인공노할 악인이라는 설정입니다. 즉, 악인을 골라서 살인한다는 초능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살인의 증거가 되는 요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살인 도구라든가 아니면 이탕의 어떤 여러 혈흔이라든가 뭐 이런 살인 증거가 될 만한 요소가 있는데 이런 요소가 자연적 힘에 의해서 소멸됩니다. 비가 내린다든지 아니면 개가 먹어버린다든지 이런 설정을 통해서 하늘이 돋고 있는 영웅처럼 나오는 경향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살인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영웅적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이은 난감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살인자 이은 난감까지 영상을 보시긴 좀 그럴 것 같아서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설명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힘센 여자 강남수는 좀 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살인자 이응 난감은 좀 보셨을 것 같아서 설명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 이응 난감은 전체적으로 극의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현대 복잡한 미묘한 감정선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캐릭터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명이 두 명의 성격을 보인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이 영웅부터 그림자까지 캐릭터가 나오기는 하는데요. 뭔가 낙천적이라든가 아니면 뭐 굉장히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원래 영웅 서사가 가지고 있는 캐릭터의 성격은 그렇게 진하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캐릭터가 영웅서사에서 좀 변형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살인자 이응난강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변형성을 좀 많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스토리도 반영웅적인 모습이 있어서 역시 변형적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힘센 여자 강남순과 살인자 이은난감으로 영웅서사를 캠벨과 보글러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힘센 여자 강남순은 영웅서사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전작인 힘센 여자 도웅손이 정말 제대로 된 전형이었다면 이번에는 영웅이 한 명이 아니라 세 명으로 확장되고 또 그 모습에서 뭐 재화가 좀 추가되는 초능력이 있다든가 해서 괴력과 재화라는 초능력이 좀 더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영웅서사가 지속은 되지만 좀 확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초능력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을 신천해야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재밌는 설정까지 있는 세계관이 확장된 영웅서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살인자 이임난감은요,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마지만 살인의 대상이 천인공노할 악인이었다는 설정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반영웅적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영웅의 실현도 이탕을 쫓는 장난감 현사가 더 내외적인 실현을 많이 겪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영웅 선사를 좀 비튼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역시 영웅은 원래 집으로 돌아와야 되거든요. 본인의 본래 세계로 돌아오는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탕은 본인이 살인을 저지른 게 밝혀질 줄 알고 필리핀으로 도주를 하는데요. 그 증거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일반인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한국에 돌아오는 건 말고는 본인이 원래 살던 세상, 부모와 함께 살던 세상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세상으로 귀화하지 못하는 그런 영웅서사의 변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힘센 여자 강남순과 살인자 이응난감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힘센 여자 강남순은 영웅의 정석을 따르지만 확장된 모습, 살인자 이응난감은 반영웅적으로 영웅 서사의 변형을 볼 수가 있었고요. 캐릭터 역시 힘센 여자 강남순은 영웅 서사의 전형을 하지만 살인자 이응난감은 변형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살인자 이응 난감을 통해서 현대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이 좀 변화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드라마 컨텐츠를 만드는 데서도 현대가 원하는 영웅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살인자 이응 난감의 그런 살인을 통해서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 정의 구현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해볼 필요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두 드라마는 이제까지 어떤 연구에서도 분석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연구 중이라서 다소 아쉬운 점은 있지만 많은 선생님께서 배움의 말씀을 주신다면 조금 더 완성된 연구로 좀 발전시켜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의 발제를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제 잘 들었습니다. 이혁기 교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과 또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 조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좋은 논문의 토론을 하게 돼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재밌게 잘 읽었고요. 심지어 제가 살인 장난감 이중음으로 제목을 지었는데 그 영화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가 아니라 시리즈물을 넷플릭스를 통해서 시청을 한 직후였는데 이 발제본을 받게 되어서 더욱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제가 힘센 여자 도봉순인가 그 강남순, 네. 드라마는 네, 예, 맞습니다. 잘 보시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네네, 그거는 시청을 하지 못해서 그냥 유튜브로 이렇게 줄거리만 보는 네. 형태로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어, 그 일단 토론이 매우 정확하거나 전문적이지 않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OTT에 있어서 어, 등장하는 이러한 드라마를, 게다가 장편인데요. 뭐 6부작, 뭐 이렇게 12부작 이런 식으로 장편인데 매우 시간을 요하는 콘텐츠를 선택하셔서 분석의 틀로 접근하셨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 공감과, 그리고 또 정말 수고가 많으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발제가 이렇게 학회를 통해서 단지 우리 엔터테인먼트 연구에 뿐만 아니라 뭐 퍼블리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조금은 더 넓은 세션에서 이 콘텐츠에 대한, 특히 미디어 변화가 점차 레거시에서 OTT 이쪽으로 이동을 이미 다 하고 있는 상황에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퍼블리시가 된다면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이 페이퍼 자체만으로 굉장히
소중하고 그리고 시의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아카데믹하게 논문화시켰고 저는 그 정은희 교수님께서 이 PPT가 아니라 페이퍼로 주셨기 때문에 매우 즐겁게 잘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궁금한 부분만 좀 질문을 드리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그 제가 아는 범주에서의 서사 구조와 그리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줄거리의 구조는 살짝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그 이야기 구조 가운데 줄거리는 그 내용에 해당되는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야기의 순서가 주요 사건을 순차적으로 나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 미학에서 얘기하는 시간과 동작의 조절이 그냥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서사 구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런 수단 이상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드라마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사고방식과 행동을 바꾸게 하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아카데믹하고 또 분석의 틀로 그 중요한 두 가지의 그 원형이라던가 아니면 그 서사 구조를 분석했던 두 그 학자분들의 구조를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어서 매우 전문적이고 아카데믹하긴 합니다. 질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 논문인데 제가 페이퍼에서 느꼈던 그 결론 부분에서 그렇다면 서사와 줄거리의 차이가 이 그 드라마, OTT 드라마에 있어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면 서사 구조를 분석하고 계신데, 이 서사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받고 또 우리 행동 변화를 그 유도하시고자 하셨는지 그 부분이 매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은 매우 정교하고 매우 전문적이고 아카데믹한데 서사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전달이 이 페이퍼에서 어떤 부분을 의도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질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이 페이퍼가 분석이 되고 있는데 분석 단계가 보면은 전문 그 캠벨이라던가 이런 그 전문 분석 하셨을 때 단계를 17단계, 12단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께서도 논문에서 단계별로 구분해서 제시를 하셨는데 그 분석의 단계에 정확하게 대입되어서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궁금함을 여쭈면서 이 논문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정리가 돼서 퍼블리시가 된다면 많은 관심 있는 그 학자나 학생들, 연구자들에게 아주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네, 이옥기 교수님의 토론 내용은 첫 번째 줄거리 분석은 잘 돼 있는데 그게 서사적인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을 네. 기자께서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하고 두 번째는 그 분석 모델하고 우리 정 교수님이 분석하실 때 그게 잘 맞아떨어졌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라는 네네. 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러면 우리 정은희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일단 배움의 말씀 주셔서 너무나 아, 감사합니다.
제가 석사 논문 때 드라마 분석해보고 정말 너무 오랜만에 드라마 아, 분석을 해보는데, 그 당시에 그런 소회도 느껴서 재밌는 작업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아, 조금 더, 예. 아, 더 정교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 이옥기 교수님의 또 배움의 말씀 주셔서 제가 그걸 또 바탕으로 조금 더 연구를 발전시켜서 꼭 퍼블리시 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줄거리 내용으로 일단 그 확인을 했는데요. 서사 구조라고 하는 것이 서사 구조가 1번부터 10단계, 그리고 1번부터 12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뼈대는 서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서사 구조가 가지고 있는 또 그 내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네. 단계마다. 그래서 줄거리의 내용과 이 내용성이 서로 맞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것이 앞뒤의 순서를 바꾼 것이 아니고요. 그게 흐름과 함께 아, 맞추어서 서사 네. 구조에 맞는 내용성을 확인하고 이제 줄거리 분석을 해서 올려놓았는데요. 어, 네네. 제가 그 부분에서도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은 사실 선행연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조금 더 그 시간과 분 또 장면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말씀해 네네. 주셨다시피 이게 너무 긴 서사여서 그걸 다 네네, 하면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은 저도 좀 그래서 영구적 아쉬움에도 적어놨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또 그런 그 서사 구조와 줄거리 내용을 같이 관찰을 해서 줄거리 내용과 함께 분석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 힘센 여자 강남수는 굉장히 단순한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몰아보기를 하셔도 사실 전혀 손색이 없을 아, 만큼의 진짜요? 굉장히 네네. 명쾌하고 네. 그 시청자한테 유쾌함을 줄 수 있을 아, 만한 그런 드라마고 네네. 시청 연령도 굉장히 낮아도 괜찮은 그런 아, 예, 컨텐츠라고 예.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분명히 그 메시지가 있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악이고 이런 악인에 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시사성을 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서로 캐릭터 간의 도움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충분히 녹여져 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네. 메시지적인 면에서 힘센 여자 강남순이 가지고 있었던 컨텐츠적인 힘이 높은 시청률로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네네. 하나는 살인자 이응난강 같은 경우는 제가 네네. 이렇게 글의 마지막에도 좀 써놨듯이 저는 반영웅적 요소를 가지고 네, 영웅화되는 컨텐츠에 네네. 대해서 사실은 좀 어려움을 좀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 빈센주 같은 경우도 네. 선행연구에서도 다크 히어로라는 표현으로 하시면서 이제 아, 반영웅적 모습으로 네. 그러니까 악의 방식으로 악을 처단하는 그런 네네. 컨텐츠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고 이게 과연 정의구현과 맞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현대적인 모습으로 영웅서사의 변형이라고 볼 수 아, 있을 것 같고 살인자 이응난감 역시 그런데 하나의 축을 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발적 살인과 그 살인 요소가 사라지는 초능력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악인을 처단한다는 면에서 영웅적인 서사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이게 정의구현과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저는 또 네네. 내재적인 질문이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제가 그 살인 이응 난감 이거를 보면서 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네. 이게 영웅 서사 구조에 적절한 콘텐츠인가 네. 의구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남순 그건 잘 안 봤기 때문에 뭔가 힘센 여자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게 여성의 서사 구조와 남성의 서사 구조가 다른 거를 파악을 하신 걸까 아니면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요. 음, 아마 그 드라마를 본 거와 보지 않는 그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힘센 여자 강남수는 굉장히 명쾌한 그냥 아, 힘을 가지고 약자를 돕고 피해자를 돕는 아주 명쾌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누가 봐도 영웅서사임을 이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유쾌한 코미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살인자 이은난감은 그 장르 자체도 굉장히 스릴러적이고 다크한 부분을 네네. 가지고 네. 있고 또
너무 천인공노한 악인을 처단하는 네,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도 살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네. 그런 면이 굉장히 반영웅적인 영웅서사를 굉장히 많이 비튼 그런 영웅서사라는 점에서 앞선 선행 연구와 연결 라인은 되고 뭐 빈센조를 분석하셨다거나 이런 연결 라인들은 배트맨도 사실 영웅은 영웅이지만 굉장히 다크 히어로잖아요. 그래서 음, 그런 연결 라인이 있긴 합니다만 영웅 서사라는 말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고민은 항상 있었던 것 네, 같습니다. 네, 내용이 네, 그, 살인이 계속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서사 구조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음, 맞습니다. 네, 네네. 토론과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교수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어, 기하학적 서사에 강하신 우리 남궁영 교수님이나 또는 유세문 교수님 꼭 말씀 한 말씀 더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자, 없으면 이걸로 발제를 마치고 제2 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제2 발제는 남궁영 교수님,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남궁영 교수님께서 주제 영화 파묘의 구조와 의미에 관한 일고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그 토론은 한국영상대학교의 유세문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두 분 잠깐 자기소개 하시고 시작하시죠. 남궁영 교수님, 남궁영 교수님. 아, 여보세요? 야, 네, 이게 뭐, 자, 안녕하십니까? 이게 영상이 좀 이상하네요. 어, 뭐, 인사를 할 수가 없네. 그, 예,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지금 잘 보이고 네, 있습니다. 잘 잘 들립니다. 보입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남궁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야밤에 또 이렇게 그 줌으로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건강들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세문 교수님.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뭐죠? 이게 뭐 그 영화 파묘들 거의 다 보셨을 겁니다. 그죠? 아마 그 여러분들 뭐 자료를 좀 띄워드려야 되나? 이게 공유를 오랜만에 해가지고 이게 내가 그 뭐죠 중 웹카메라를 학교에 두고 와가지고 노트북을 써서 좀 화면이 작아서 좀 그런데요. 여러분들 자료를 띄워놔야지 내 얼굴이 좀 안 나오고 자료가 나올 텐데 자료를 이거 어디서 띄우나? 공유를 자료를 누르면 됩니다. 남궁 교수님. 공유가 지금 없는데 어디 밑에 가서 그 화면 공유라고 써진 거 있죠, 밑에가. 항공력 있네요. 거기 누르면 교수님 그 화면 저기 컴퓨터에 자기 자료를 들어가서 두 번 클릭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미 자료도 뭐 갖고 계신 분도 있을 테고 자료를 띄워놨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직후 1,000만 관객을 이제 넘어가는데 이 파묘가 지단 역할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서울이 봄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요번에 서울이 봄을 연구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서울이 봄이 이 뭐죠 OTT나 이쪽 그 SNS 나오질 않아가지고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파묘도 뭐 마찬가지였지만 그리고 서리 봄에 대한 이데올로기를 연구를 하다가 이 양적 통계 방법을 이제 그 질적인 건 내가 얼마든지 전문가니까 하겠는데 이 양적 통계 방법이 그냥 막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많은데 해결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학 교수들하고 좀 논의를 하다가 뭐 그냥 그 뭐지 자포자기 상태로 맞췄어요. 그러다가 이제 파멸을 말씀드리는 건데 파멸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상당히 우리한테 낯선 소재고 또 구성 자체도 그 일반적으로
그 뭐죠? 그 조셉 캠벨이라든지 이쪽 그 영웅의 여정에 정확히 맞아요. 정확히 맞는데 이제 그 주로 이 뭐죠? 오컬트 전문이라 알려진 장전 감독이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했는데 중간에 영웅이 교체가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전반부에서는 그 영웅 역할을 그 박근현이라는 이 그 실체는 드러나지 않고 이름만 있는 이 무덤 관이 대신하고 중반부 이후에 그 박근현의 관을 그 일본 다이묘 그이 관이 대신해서 소위 그 바톤 체인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그 이동진이라는 그 유명한 영화 비평가는 그 엄청나게 씹어댔더라고요. 어,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떻게 됐든 내가 이 영화 파면을 보면서 나는 이제 이 영화가 왜 어떻게 흥행을 성공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연 그건 구조적으로 그 포인트가 정확히 맞아지는가를 일단은 본 것이고 근데 의미론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우리 그 관객한테 어필을 해서 천만이 넘었는가 이 두 가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제가 항상 뭐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 제 발표를 뭐 아신 분들은 너무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호은 교수가 안 오셨네. 너무 내 걸 보니까 아주 외우시면서 하셨는데 첫 번째 캐릭터거든요. 캐릭터에서 이제 영웅과 악당인데 좀 전에 그 정원희 교수님 발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영웅이라고 해서 이걸 히어로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조세 캠벨에서 따온 영웅 히어로지만 이거의 그 언어에 현혹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영웅이라는 이 용어에 밀착해서는 반영웅 개념도 없는 반영웅 갖고 오해를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히어로라는 것은 조셉 캠벨이 신화에서 나오는 히어로고 이것이 이제 영화의 구조 속에 들어왔을 때는 프로타고니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타고니스트는 이 개념을 이해를 정확히 해야지 자꾸 영웅이라는 그 개념에 몰입이 되면은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이 캐릭터에서 파미에서의 캐릭터에서의 그 프로타고니스트 우리가 쉽게 소위 말하는 영웅은 누구냐 이 점이거든요. 대부분이 이제 그 잘 이제 이걸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고 이제 이게 조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은 그 김고은이죠. 김고은 화리비가 주요 그 영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 흐름이 최민식이 약간 상덕역, 최민식이 영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분명히 봤을 때 이 이야기 구조상에서의 영웅은 최민식이 되는 거죠. 상덕이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 흘러가고 있고 화림도 중요한 역을 하고 있지만 화림은 어디까지나 빛난 조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웅이 그 영웅 히어로 이 프로타고니스트의 그 풍수사 상덕을 두고 그 상대에게 그럼 악당이 누구냐는 거거든요. 그 악당이 누구냐고 봤을 때 여기서는 또 여러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최민식의 상대 역은 악당은 이 영화 파면서 악당은 그 일본의 그 다이묘가 그 죽은 그 새로 들어가 있던 그 관 속의 주인공 다이묘가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두 사람이 중심축 이야기를 흘러가는 겁니다. 거기 이제 화려한 그 유해진이라든지 김건희라든지 이도현의 화려한 조연들이 있을 뿐이거든요. 이 캐릭터는 분명히 3000년 전부터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캐릭터는 항상 이 하이어라키 사다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다 하나가 의문점이 생기죠. 그러면 영웅과 같은 비정을 가지고 있는 악당이 영화 중반부 이후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숨은 이 수수께끼가 있던 거죠. 이 전반부는 그 세워진 그 관 속의 주인공 다이묘를 대신해서 그 세워진 관 속에 첩장을 해서 그 관을 지키고 있는 이 박근영이라는 친일파 매국노의 이 귀신이 대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부에서는 이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장손들 죽이고 손자들 죽이고 이 행패를 부리고 나서 이 관이 불태워지면서 이 관의 그 악행을 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세워져 있는 그 일본 귀신 다이모가 나와서 그 바톤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이 구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이제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고. 그럼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퀸탄 티란티노라든지
특히 퀸탄 티란토의 스타일을 그 많이 차용한 그 아주 줄기 절친이라고 그러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에서 보면 이런 그 뭐죠? 그 영웅과 악당의 기능을 바톤 텐치하는 것이 간혹 있습니다. 예. 이걸 보시고 나면은 이 캐릭터, 이 주인공, 우리가 주인공이라는데 주인공은 일반 용어고 학문적 용어는 프로타고니스트와 안타고니스트, 쉬운 말로 소위 영웅과 악당의 두 캐릭터를 정확히 이제 집어넣으면 두 사람 위주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쭉 써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박근현이나 은현이란 그 친일파 귀신하고 그 우리나라 그 한반도의 허리를 동강낸 그 새말뚝을 대신하고 있는 그 세워진 이 관, 이것이 이 다이묘의 그 귀신이 이체동신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바톤 체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재현 감독이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러한 그 민족의 그 허리를 두동강이 낸 것이 결국은 임진왜란 때 침입한 다이머 장군의 그 귀신과 친일파의 귀신이 한 맥락이고 이체 동신으로 우리 민족과 조국을 그 괴롭혔다는 그 메시지를 충분히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빨리 넘어가겠는데 3막 8포인트를 얘기를 하겠는데 3막 8포인트는 33포인트를 좀 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이고 이 3막 8포인트는 2012년도에 그 이론과 실제라는 그 책, 커뮤니케이션 북에 나온 책에서 우리 그 방송학계 영상 연구회 교수들 10명이 모여서 쓴 책에 소개됐던 내용이고 이후 10년 후에 이제 제가 22년도에 그 33포인트라는 그 영어 여정을 확장시킨 그 책을 이론을 제시했는데 지금에서는 그 전 단계로 3막 8포인트를 제시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시던트는 뭐냐? 여기서는 인시던트가 나오는데 인시던트라는 것은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에서 그 그리스希腊의 연극들을 연구를 하고 발표한 논문이죠. 그 인시던트는 그러니까 선동적 사건인데 그 드라마를 이끌어가는 도발적 트리거 역할을 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파묘에서의 선동적 사건은 화림이한테 일어납니다. 근데 화림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화림이 바로 넘어와서 최민식을 끌어들이죠. 결국 최민식한테 일어나는 일을 화림이가 끌어들임으로써 입체적인 그 인물 구조를 가지고 가는 거죠. 이건 철저히 장재현 감독이 시나리오 쓰면서부터 계산한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일막 클라이막스는 뭐 그렇다고 보고 일막도 마찬가지고. 근데 미드 포인트가 핵심인데 여러분 미드 포인트의 그 개념이 세 가지 특성이 있죠. 영화의 전체 러닝타임 중반부에 나온다는 거. 두 번째 영웅과 악당이 만난다는 거. 세 번째 이 이후로 이야기 그 대전환이 이루어져서 한 방향으로 쏠린다는 건데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장면은 어디냐? 바로 최민식이 그 뭐죠? 그 그 무덤을 판 도굴꾼들이 막 병에 걸리고 하니까 다시 혼자 그 무덤으로 가가지고 그 쇠말등을 찾기 위해서 무덤을 파헤치다가 첨장을 새로 세워져 있는 그 말등, 그러니까 새 말뚝을 대신하는 일본 다이묘에 세워진 이 관을 발견하는 거. 요 장면이 바로 미드 포인트고 영화의 러닝타임의 딱 중반부고 영웅과 악당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의심이 그 미드 포인트에서는 영웅과 악당이 정체를 드러내놓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부딪혀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최민식이가 그 관을 발견만 했지 치열에 부딪히지 않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제 부딪히는 것은 그 다이모 그 뭐죠? 그 절에서 다이모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 봉기리하고 화린을 공격하는 이 장면인데 또 이때는 뭐지 최민식이 그 자리에 부재하고 있죠. 이렇게 서로 그 화림과 최민식 그다음에 친일파의 귀신과 그 다이묘의 귀신의 바톤 체인지하는 이어지는 이 묘한 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파묘의 구조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이막스는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화가 끝나는데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은 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막구조, 그다음에 조셉 캠벨과 그걸 이건 보글러 뭐 린다 카우길이 이야기한 그 17단계, 15단계, 12단계, 그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20단계 이 포인트들이 수많이 많은데 그 포인트들을 정리하면은 그
대표적인 게 삼삼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 파묘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는 거죠. 지키고 이렇게 타임 러닝 타임뿐만 아니고 캐릭터라든지 포인트 이야기 줄거리를 더미를 정확히 지키고 있어요. 따라서 장기현 감독이 이 파묘를 시나리오 쓰고 연출하면서 철저하게 계산한 과학의 계산한 결과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구조상으로서는 뭐죠 그 흠잡을 데 없는 포인트 룰을 지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천만 관객을 넘어가는데 무리 없는 충분한 훌륭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에서의 문제인데 이 내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영화 천만이 들려면 누가 들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그 70대, 5, 60대 아줌마 할머니들이 어, 뭐죠? 영화를 보러 가면 그 영화 천만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파묘 역시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단체로 밥 먹고 친구들끼리 영화를 보러 가면서 며느리 딸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 그런 흥행을 성공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흥행 코드는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 가족이라는 거고 국가 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미시적인 이 가족의 이야기 여기에도 써놨지만 이 파묘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가족부터 시작을 해서 가족으로 연유해서 여정을 타고 결국 가족으로 돌아가는 이 최민식도 마찬가지고 화림이 봉길이 또 봉길의 그 이복 여동생 모두 다 가족의 어떤 그 내력과 가족의 아픔과 이거를 다 가지고 있는 주인공들이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야기한 친일파 소위 말하자면 그 박지용의 가족도 결국은 그 이름도 보지 못하는 할아버지 귀신으로부터 현세의 후손들이 겪는 이런 가족의 맥락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가족으로 끝났으면 그야말로 오컬트고 스릴러로 끝났을 텐데 이 장첸 감독이 그 머리가 좋게 아주 이것을 거시적인 국가 간을 끌고 왔고 가족과 국가 미시와 거시 그 연결고리를 큰 무리 없이 잘 그 연결 짓고 있으면서 결국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영화 코드를 성공시키는 그런 요소가 됐던 거고 이것이 천만 관객을 넘어가는 그 뭐죠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뒷부분에서 그 일본 귀신이 나오면서 좀 황당한 그 어떤 SF적인 그다음에 이게 뭐야 하는 정도의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한 영화적인 그런 스타일은 이미 퀸탄 티런티노와 봉준호 특히 박찬호 감독의 그 영화에서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거기 때문에 그 뭐죠 큰 그게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낯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5, 60대 그 할머니 아주머니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낯설었고 오히려 이것이 흥행의 방해 요소는 되지 않아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국가 간이란 민족 그 반일 그다음에 그 뭐죠 한일 관계에서 뿌리 깊은 이런 어떤 그 불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결국은 인생을 살아오고 결국은 가족에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이런 그 기본적인 주제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성공하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해요. 자, 제 얘기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얘기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발제 잘 말씀하시죠. 들었습니다. 예. 유세문 교수님, 예, 자기 인사 먼저 하고 토론을 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한국영상대학교 방송영상미디어과 유세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그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뭐 링크 실적 보고서, 하이브 실적 보고서, 글로컬 계획서, 뭐 등등 보고서에 묻혀 살다가 이렇게 그 또 학문적인 토론을 뭐 하는 자리에 오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진심으로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화면은 저도 매우 재밌게 본 영화였는데요. 어, 그래서 그 남경원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고 저한테 이런 논문을 보여주셔서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그 무덤 있죠? 파묘를 하는 대상 무덤의 구조하고 이 스토리의 구조하고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무덤을 파보면 이제 처음에 나오는 무덤이 하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기승전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게 완료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스토리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무덤을 파보면 그 밑에 또 무덤이 있습니다. 첩장이라고 하는데 그 무덤에 관련돼서 또 다시 이제 기승전결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이동진 기자는 이런 스토리를 뭐 굉장히 좀 뭐 불편하게 느꼈는지 뭐 스토리에 허리가 끊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동진 기자도 이제 평론을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뭐 OTT니 뭐 영화, 드라마, 뭐 웹툰부터 시작해갖고 너무 많은 스토리텔링들이 이제 여러 매체에서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존에 보던 그런 스토리로 사람들이 더 이상 뭔가 신선하다, 재밌다, 만족스럽다 이렇게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베리에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 뭐 물론 베리에이션은 계속 있어 왔지만 그런 베리에이션 없이는 그 스토리가 대중들에게 어필하기가 힘든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파묘를 보면서 저는 야 이런 베리에이션 굉장히 좋다. 어쨌든 그 무덤 자체가 스토리의 구조를 갖다가 이미 그 암시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그 무덤의 구조와 똑같은 스토리 구조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감독이 뭐 스토리 구조를 모르고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 감독의 전작들만 봐도 검은 사제들 굉장히 그 헐리우드적인 그런 스토리텔링에 충실했던 그런 영화고 어, 사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그 저 오컬트적인 그런 어, 문법에 충실했던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화면도 저는 그런 영화일 거라고 가서 봤는데 갑자기 너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일찍 끝나고 했는데 또 하나 이제 그 저기 관이 나오면서 그때 저는 야 이거 진짜 머리 좋은 영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뭐 대부분은 그 남궁영 교수님의 분석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몇 가지 제가 좀 동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교수님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모든 영화의 주인공이 꼭 한 명이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그 이 영화의 주인공은 최민식 배우가 이제 연기한 그 역할이다. 그 음향사가 아닌 풍수사죠. 풍수사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 이제 이 영화 후반부에 보면 그 최민식 배우가 일본 그 무사 그 좀비랑 미라라고 하더라고요. 그 감독은. 그 미라랑 이제 그 혈투를 벌이고 있는 중에 또 김고은 배우는 숲속에서 그 숲의 정령인 나무를 찾아가서 할머니에게 기대서 그래서 얼굴에 이제 문신을 하고 그 또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그 일본 그 미라와 이제 그 전투를 벌입니다. 그 거기 비중들이 거의 이제 그 최민식 배우, 김고은 배우 이렇게 두 배우가 거의 이제 교차 편집이 되면서 비중이 거의 비슷하고 물론 이제 유해진이나 아니면 김고은 배우의 조수로 나왔던 배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명히 좀 그 역할이 좀 작은 게 맞긴 맞지만 김고은 배우하고 최민식 배우하고 굉장히 역할이 비슷하고 그리고 이 네 명이 다 그 저기 하나의 팀으로서 주인공 연합체를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인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사건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어, 아, 말하자면 아무도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했는지를 다 모르지만 이 사람들 네 명은 각각의 삶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그 겪고 그것들을 갖다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사실은 이제 팀 최민식이 전체가 전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 네 명 중에 어느 하나가 왜냐하면 여기서 주인공이 중요한 이유는 그 전통적인 스토리에서 이제 그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그 인물로서의 주인공을 이제 얘기하고 그거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이 네 명이 사실은 그 팀으로서 스토리를 끌어갔고 결국 결말에도 이 네 명의 같은 비중으로 일상으로의 복귀 그 과정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제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유세문 교수님의 토론 내용은 아마 프로타고너스하고 안타고너스에 대한 남궁영 교수님하고의 어떤 차이를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남궁영 교수님은 최민식 프로타고너스 한 명의 도와주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주조연이라고 그러죠. 주조연 배우라고 생각하고 우리 유세문 교수님은 같은 예를 들면 비중을 가진 주연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혹시 남궁영 교수님이 더 할 말씀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좋겠습니다. 아, 뭐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예. 다른 질문들 다 듣고 하시죠, 뭐. 예. 그럼 혹시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분, 우리 저기 정은희 교수님도 한 말씀 더 하셔도 됩니다. 저는 파묘를 너무 무섭게 봐가지고요. 음. 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옥기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아, 저는 1,100만 명이나 본 영화를 아직 못 봐서 드릴 말씀이 없고 아주 잘 그 발제를 경청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남궁영 교수님은 유세문 교수님의 네, 말씀, 지금 그 유세민 교수님 하신 말씀이 그 뭐 의견 뭐 틀린 얘기는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이제 여기서 구분하고자 하는 것은 주인공이라는 용어거든요. 이 파묘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요. 주인공 해가지고 최민식, 김고은, 이도현 이렇게 세 명 어디는 뭐그 유해진까지 해서 네 명 다섯 명을 켜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를 주인공이라는 용어는 일반 용어지 학문적 용어가 아니다라는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당연히 멀티 캐스팅 해가지고 여러 명일 수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파묘의 그 라인업들이 화려해요. 유해진, 김고은, 이 최민식들을 개런티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이 뭐 오컬트 그냥 저예산 오컬트 만들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작정하고 돈 들여서 뭐죠 그 블락버스터급은 아니지만 돈 쳐들여서 천만 넘어가는 작정하고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라인업만 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제가 그래도 잠깐 나왔지만 김고은의 팬덤 이 에어리어하고 최민식 팬덤 에어리어하고 거의 겹치는 부분이 뭐 없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미 캐스팅에서도 이 제작자나 감독은 김고은 팬덤과 최민식 팬덤을 다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역할도 멀티 캐스팅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주인공인 건 맞아요. 다만 이제 일반 용어가 아니라 학문 용어로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 그리스 신랍 시대부터 연극적인 전통에서의 그 캐릭터, 캐스트, CIS 캐스트가 아닌 그러니까 주인공이라는 얘기는 캐스트적인 용어 관점이고 캐릭터적인 관점에서는 프로타고니스트 영웅은 온이 원이다. 저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프로타고니스트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멀티캐스팅, 소위 밀수에서 그 다섯 명은 여섯 명 여자가 멀티캐스팅 됐다 하지만 그 중에서의 그 캐스팅은 멀티지만 이 캐릭터 히어로는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뭐지 최민식과 김고은, 이도현들이 주인공이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캐스트적인 측면이고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는 오니온 최민식이 히어로고 그 김고은은 그 아래 단계인 그 뭐죠 히어로를 도와주는 그 협조자일 뿐인 거거든요. 협조자는 이야기인데 왜 그걸 알려면요 최민식의 관점에 쭉 포인트를 찍어보고 김건희 관점에 포인트를 쭉 찍어보면요 거의 유사하게 가요. 거의 그 자리에 찍히긴 찍혀요. 근데 최민식보다는 김고은이 약간 앞서거나 뒤서가면서 약간씩 어긋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이미 이 시나리오 쓸 때부터 연출자가 정확하게 최민식을 중심으로 놓고 찍어놓고 거기에 김건희 배역을 키워나가지 않나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앞에처럼 인시던트도 원래는 주인공 영웅인 최민식한테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데 미국 가서 그 사건을 따오는 것은 김고은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영화에서도 바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로 점핑 해가지고 최민식한테 얘기를 하고 최민식이 그걸 받아들이는 이런 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인시던트에서도 이 연출자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 김고은과 최민식의 배역에 신경 쓰지 않았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고 유세민 교수님의 그 질문에 충분히 뭐죠 응답 일견 충분히 당연한 이야기고 캐스트와 캐릭터를 저는 구분해서 관점을 가졌던 것이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캐스트는 멀티캐스팅이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캐릭터 측면에서 영웅은 온리 원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여 네. 이 버드무비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그 히어로가 두 명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 버디무비에서도 중심을 감안해 보면요. 그 중에서도 중심이 우열이 갈립니다. 버디 무비에서도 캐스빈 무비는 물론이고. 그래서 저는 유세민 교수님 답변에 캐스팅은 멀티가 가능하지만 캐릭터에서 히어로는 원이 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연구가 요새문 교수님의 치열한 공방전을 보면서 와 천만 관객을 넘은 영화를 내가 못 봐서 우리 이옥기 교수님하고 비슷하게 너무 애석합니다. 이거 듣고 뭐 저기 다른 거라도 좀 가서 한번 보고 어, 저도 사실은 모든 영화는 대개 이제 우리나라 영화가 캐스팅에서는 주연을 여러 명 설정을 하죠. 근데 미국의 그 디즈니랜드 영화 이제 캐스팅하는 책임자가 주인공은 한 명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작법이라는 책인데 거기 보면은 그 캐릭터들을 분석해 놓은 그 캐릭터들 간의 대립 관계를 구성한 그 이야기가 이제 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주인공은 한 명이어야 된다. 그 주인공은 한 명을 두고 예를 들면 도움자, 예를 들면 뭐 신화적인 뭐 여러 이제 인물 배경, 캐릭터 배경을 그들의 이제 교호작용에 의해서 이야기가 끌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들은 바가 있어서 어, 글쎄요, 내가 그 영화를 안 봐서 주인공이 정말 배역이 넷이 다 똑같이 나눠져 있는지 omni버스 형식으로 저도 한번 봐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두 분의 치열한 공방전에 대해서 또 그리고 우리 이옥기 교수님하고 정은희 교수님의 치열한 공방에 대해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연구회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사회를 마치고 발제자로 변경하고 이옥기 교수님한테 2부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이옥기 교수님. 네, 그 전인학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사회를 좀 하게 되었는데요. 이 세션에서 주어진 시간이 20분 발제와 10분 토론 이런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준수를 말씀드리고요. 어, 전일학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들으신 다음에 토론자 교수님의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학 교수님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전일학 교수님 그 마이크를 소리가 안 나죠? 네, 예. 어, 저는 22대 선거에서요, 이번에 그 출구조사를 했는데, 출구조사 결과가 빗나갔다고 언론에서 많이 욕을 먹고 있지요. 그래서 이 출구조사를 어떻게 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까? 사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0.7포인트 차이, 7% 차이에 차이를 정확하게 맞췄는데, 이번에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사전투표율이 지난번에 30%에다가 이번에 31.23%로 올라갔지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커셔를 하면 커셔가 보이나요? 아, 그 전일학 교수님의 발제가 네. 지금 화면에 공유가 되고 있지 않으니 공유가 안 확인 걸려있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남궁 교수님 파일이 지금 공유 중이라서 전일학 교수님 파일이 공유될 수 있도록 내가 공유 나갔는데요. 감사해.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네네. 내가 공유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내가 공유 이거 제 취소를 건데요. 했는데 공유가 아, 제 겁니다. 네. 지금 전일학 교수님 파일이 지금 공유되고 잠깐만요. 있습니다. 됐지요? 내 거지요? 네네. 됐대. 예,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전투표 부분은 출구조사를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분에 출구조사를 못하는 거를 우리가 주관성 연구를 통해서 큐방법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도움을 주면 혹시 가능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발점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제 커시어가 가르치는 데가 이제 지금 내가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출구조사가 대개 한 23군데 정도 틀렸다 그래요. 그 이유에 대해서 언론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0대 이상의 유권자들이 37.69%가 이번에 투표를 했는데 이들이 아마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 출구조사는 전부 다 보정을 하거든요.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예를 들면 사전 투표자들이 젊은 세대들이 주로 했고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그런 보정의 취를 넣어서 이번에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하는 예를 들면 이 비판의 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인들이 어떤 특성들을 가진 개인들이 어떤 후보를 찍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면 사전 출구조사가 금지되어 있는 사전투표 부분의 인구통계학적 변이는 사실 선관위가 공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몇 세, 여성, 남성 뭐 그런 정도는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선거구에 예를 들면 어떤 나이의 남성인지 여성인지 정도는 인구 통계학적 변인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어떤 어떤 요인들을 가지고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우리는 양당제가 거의 확실하게 되어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양당제 체제에서 예를 들면 표심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제 우리가 큐방법론을 공부하면서 좀 큐방법론의 적용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큐 주관성 연구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남궁영 교수의 박사 논문도 큐 방법론과 R 방법론을 예를 들면 큐 방법론을 통해서 R 방법론을 어떻게 일반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탐침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나는 가능하다고 보고 우리 큐 방법론이 앞으로 그런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미리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서 큐 방법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표심을 정할 수 있겠느냐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를 찍을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일까라는 예측까지만 하는데 이 논문은 사실 큐 방법론까지만 갔습니다. 이번 선거는요. 일단 상황 분석을 해보면 다른 선거들은 우리나라의 총선이 굉장히 예를 들면 모 아니면 도 형식으로 흘러왔다 그러면 이번 선거는 정말 부침이 강한 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12월 이전만 해도 작년 12월 이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는 금방 망할 것 같았는데 한동훈이가 등극하면서 윤석열은 없어지고 그러니까 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론이 사그라지고 한동훈 대 이재명의 구도가 프레임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선거가 치러지다가 또 윤석열이가 등장을 해요. 윤석열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 등장은 여러분 제가 페이퍼를 한 내가 화요일 날 새벽에 올렸기 때문에 뭐 다 그래도 읽어보셨거나 뭐 또 우리 상황을 잘 아실 테니까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이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하고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24번의 국민 토론회를 가져요. 대토론회를. 이를 하면서 이제 윤석열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어, 정권 심판론이 몇 개 들어갔고 거기에다가 2월 달에 2월 말에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내가 당을 하나 만들어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를 심판하겠다. 뭐 이렇게 들고 나오고 선명하게 들고 나오거든요. 자기는 뭐 다른 거 없이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한동훈이를 예를 들면 특검을 하겠다. 뭐 이렇게 단적으로 들고 나오니까 당시 이재명의
그 공천에 대해서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그래 이재명이 쪽에 예를 들면 지역구는 찍어줘도 지역구는 뭐 국회의원을 보고 찍는 거니까 지역구는 찍어도 비례대표를 고민하고 있다가 그럼 우리는 선명하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조국을 찍겠다. 이렇게 해서 나눠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제3세계가 사라져 버렸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가 굉장히 부침이 강했습니다. 초창기에는 200대 뭐 200대 100 정도의 200석을 넘을 것이다. 윤석열이 가 탄핵될 거다. 이렇게 12월 달 정도는 예측하다가 언론들이 한동훈이가 등장하고 1월 중순에는 이재명 물론 이제 이재명 당의 공천 잡음이 2월 달까지 나지요. 그때는 음,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을 놓칠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논종섭 사건이 나오니까 200석 이야기가 이제 유튜버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언론에서도 그게 중심이 되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우리는 가반수만 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겸허한 자세를 보이고 나중에 국민의힘에서는 읍소작전을 하죠. 우리가 예를 들면 저지선이 무너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것 상황에서 굉장히 부침이 강했어요. 이번 여론조사는 굉장히 부침도 강했고 제가 이번에 이걸 조사하면서 이걸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슈도 사회적 이슈 그러니까 아젠다로 보면 사회적 아젠다, 정치 아젠다, 그러니까 윤석열 심판론, 뭐 이재명 심판론, 이조 심판론 뭐 이런 것들이 더 심했는가 하면 후보들에 대한 도덕성 시비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책에도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14번, 24번의 지역 탐방을 하면서 대통령을 가지면서 지역 공약을 대통령이 막 선거 앞장서서 내놓기 시작했고 야당도 거기에 버금가게 그런 공약들을 계속 냈고 또 어느 선거 총선이든지 간에 지역 국회의원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하지요. 공약을 냈죠. 공약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입틀막 사건이라 해서 이제 사회 아젠다들이 등장하고 그러면서 과거에 원회의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행적이 그냥 또다시 국민들한테 해달치기 시작하고 이런 다양한 이슈들에 의해서 선거가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요, 제가 이번에 이 Q 방법론을 연구하면서 물론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표심과 관련된 무엇에 사람들이 역점을 두고 표심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 나하고 남궁영 교수가 이 연구를 한 두 차례 한 적이 있었거든요. 17대 대통령 선거도 했고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우리가 사람들은 어떠한 예를 들면 것에 중심을 두고 자기 표를 정하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뭐 우리 큐방법론에 우리나라에 이제 소개하고 확장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하신 김은규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큐방법론은 인간의 개인적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게 가능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봐서 이번에 그러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됐을까? 이게 이제 투표번을 정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요인으로 후보 요인들이 문제가 됐어요. 도덕성도 문제가 됐고, 그죠? 김준혁 씨, 예를 들면 이하여대 김한란 총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양문석 후보의 예를 들면 비리 사건, 공영훈의 예를 들면 아들 상속 문제, 그다음에 또 이번에 그 중간에 저기 당에서 후보를 철회해 버렸던 세종의 예를 들면 민주당의 후보 이런 것 등등 후보의 예를 들면 문제들도 굉장히 강했고요. 두 번째 공약 문제도 예를 들면 이번 선거는 다른 선거보다 더 지역에서는 많이 떠올랐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유권자의 환경 요소들도 항상 작용을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하는 정치적 아젠다하고 사회적 아젠다들이 굉장히 심하게
치열하게 공방을 했고요. 특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런 사회적 아젠다하고 정치적 아젠다를 몰고 나가는 역할을 수행했고 공약은 윤석열 대통령이 맞는 걸로 이렇게 그쪽은 아마 양분되었었던 것 같아요, 역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강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정당에 대한 평가들도 예를 들면 국정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되냐 아니면 저기 윤석열 정부의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었다고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야당을 심판해야 되느냐 하는 정당 간의 문제도 심각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를 두고 신문에 나오는 진술문이 아니라 내가 그걸 근간에 흐르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가장 개념적으로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예를 들면 투표를 할까를 내가 개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26개의 개념화된 진술문을 그게 근거로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큐 방법론은 사실 숫자가 많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학생들만 하면 그래서 그들한테 부탁을 해서 부모님들이나 또는 삼촌, 할머니 뭐 이렇게 좀 설문을 부탁을 해서 총 39개를 모았다가 하나가 계속 튀어나와요. 나중에 전화해갖고 물어보니까 좌우가 바뀌었다 그래요. 그걸 하나를 지하고 38명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큐 분석을 했는데요. 뭐 쇼트 방법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데 세 개를 그러니까 변인을 세 개를 넣고 네 개를 넣고 아홉 개를 넣어봤더니 세 개를 넣을 때 네 개 이상은 넣으면은 네 개가 나오고 다섯 집단이 구분이 돼요. 그러니까 아이겐 밸류는 네 개가 유형 네 개가 나오고 집단은 다섯 개로 분리가 돼요. 다섯 개 넣어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제로 집단 배정을 네 개 해도 그렇고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아홉 개 다 해봤거든요. 그래도 똑같이 예를 들면 나오더라.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제가 놀란 것은 상당히 4유형하고 5유형을 빼놓고 1, 2, 3유형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방법론하고 Q방법론의 차이거든요. 알방법론에서 요인 분석은 하나의 진술문이 우리는 이제 Q를 진술문이라고 그러고 뭐 거기서는 이제 설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문항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문항은 하나의 요인에만 포함되거든요. 알방법론에서는. 근데 Q방법론에서는 하나의 진술문은 A형에도 포함되고 B형에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선거를 보니까 후보들의 도덕성은 1유형, 2유형, 3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다 후보의 도덕성을 다 중시해요. 그래서 아 이게 이제 알방법론하고 큐방법론의 차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제1유형을 보니까 이 1유형은 후보의 인품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인격이나 지도력, 도덕성, 전문의식. 그러니까 이 도덕성은 1유형, 2유형, 3유형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뽑는 데 있어서는 후보자의 지도력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유형을 보면 이유형은 인격은 중요합니다. 근데 정당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표 9를 보면 후보의 인격이나 인품이 중요하다. 그러는데 5, 20, 15가 이게 Q 진술문이거든요. 이게는 전부 다 정당과 관련돼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느 정당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속해 있는 사람도 1유형과 2유형은 같고요. 3유형은 숫자가 18명으로 가장 많거든요. 거기도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니까 공약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후보가 공약을 제공하는데 내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해보면 너 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공약을 내놓고 실천하느냐 못하느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 발전과 관련된 공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실천 가능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자기들은 중요하다고 보고 이 1유형과 2유형과 3유형에는 전부 다 인격이나 도덕성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평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4유형은요. 이거는 이제 업적 평가형이에요. 그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것은 그 후보 개인이 과거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느냐 업적에서 어떤 일들을 해왔느냐 이런 것을 보고 여기도 이제 도덕성은 중요한데 여기서는 과거의 업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는 이런 경식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름을 정실주의형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국회의원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똑같더라.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후보자와 나의 인간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 지역 출신이어야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근데 되게 이제 국회의원들은 뭐 다른 지역에 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기 출신 지역이 아닌데도 출마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형태. 그리고 이제 정부 업적 같은 것도 평가하고, 그다음에 소속 정당도 굉장히 중요시기고 하는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함의가 뭐냐?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다섯 가지 유형의 이런 변인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방법론으로 그걸 다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점수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알방법론에서 이거는 요인 분석이 아니라 어떤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수행했던 그 요목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면 그것을 5점 척도나 의미 분별 척도 9점 척도로 하면 이것에 대한 점수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A라는 후보를 찍을까 B라는 유형의 후보를 찍을까를 특정한 지역구에서는 지역구에 활성화되는 이슈가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예를 들면 어, 후보의 도덕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예를 들면 정당의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예를 들면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건 알방법론으로 측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한 변인적 요소를 같이 고려하고 점수화시키고 그 다음에 사전 투표한 사람들이 인구 통계학적 변인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그거는 바로 그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를 하거든요. 거기에 대입하면 그 사람 모집단, 그러니까 그 사전투표를 한 모집단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어떤 후보, A라는 후보와 B라는 후보를 어떻게 찍었을까라 하는 것을 어느 정도의 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면 알방법론에서 사전 투표자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 조사의 고정 수치를 조금은 더 조정해가지고 더 근사치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전일학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신 22대 국회의원 그 선거에 나타난 투표 유권자 성향에 대해서 어, 좋은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특히 이 논문은 그 Q 방법론을 통해서 유권자 성향을 어, 예측해 볼 수 있는 좋은 그런 방법론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방법론적인 기여를 하신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되지 않은 그 출구조사 결과와 다른 결과치를 나타냈는데 이 그 연구 논문이 사전조사와 그 예측조사 간의 그 간극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의미가 있는 논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그 Q 방법론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해 오셨던 원광대학교의 김선남 교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불이 너무 환해서 제가 방 불을 껐어요. 아, 간접 네. 조명을 했습니다. 아유, 반가운 얼굴들 진짜 오늘 많이 뵈서 늦었지만 너무 좋은 밤입니다. 네, 네. 어, 제가 큐 방법론, 음,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또 거기 계시는데, 저에게 토론을 맡겼으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되죠? 우리 이웃기 교수. 아, 네. 네. 그, 그, 먼저, 어, 진짜 이렇게 고생 많이 하신 우리, 전일학 교수님께 감동했습니다.
이렇게 네, 귀찮고 힘들고 네, 손이 많이 가는 연구를 짧은 시간에 해주셔서 되게 네, 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대단한 연구자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22대 이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그 유권자 투표 성향이 잘 밝혀진 것 같아요. 네, 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조금 더 이랬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다른 하나는 질문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어, 논문 그 내용에 들어가 있어요. 각 유형별로 웨이트가 가중치가 높은 분의 심층 인터뷰가 조금 들어가 있는데요. 좀 더 내용이 더 개인적인 그 응답자들, 그각 유형에 포함된 그 분들의 생각이 조금 더 많이 소개가 됐더라면, 이 각 5개 유형이잖아요. 그 유형의 특성을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또 질문은, 아까 우리 그 전일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총선, 뭐, 그 선거에서 유권자와 관련한 연구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이 유권자, 뭐, 유형과, 유형이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독특한 특성이 났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혹은 여전하다라는 게 있다면 또 그것은 무엇인지, 그거 설명해 주시면, 음,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건의 이 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 성향 유형을 조금 더, 어,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 그 김선남 교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지적을 두 개 해주시면서 토론해 주셨는데요. 어, 먼저 유권자 개인 성향 파악이 되었더라면 5개 유형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중요한 말씀으로 22대의 투표 유형이 기존의 투표 유형을 분석하셨던 결과와 어떤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한 부분은 어, 어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전일학 교수님께서 그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어, 그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유형별 적재치가 높은 P에 대해서 음, 쇼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많이 쓰면은 김선남 교수님이 저기 추가 비용 내라 그러잖아요. 아, 그래서 간략하게 썼고요. 좀 더 앞으로 그거는 이제 제출할 때 조금 더, 좀 더 쓰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질문은 18대 제가 이걸 연구를 할 때는 18대 총선을 연구할 때는 사실 영통구, 그러니까 수원 지금은 병으로 구분돼 있죠. 수원 병의 국회의원 선거, 지역구 선거를 내가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신문지상에 나왔던 또 예를 들면 팜플에서 나왔던 그들의 공약을 중심으로 그다음에 신문에 공개되었던 또 예를 들면 이슈들만 그 지역구와 관련된 이슈들만 가지고 정치적 성향을 분석했어요. 진보적인가 중도적인가 이런 그런 것에 따라서 표심을 어떻게 정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를 했고 이번은 아예 전체적인 선거를 우리가 선거의 표심을 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그러니까 총선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 나이가 아니 제 나이가 이제 그 정도는 됐다고 봐요. 그래도 총선 하나가 일어나면 이번 총선에는 어떤 이슈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번 총선에 대한 우리 큐 방금 조사는 사실 제가 앞에서 큐 그 진술문 작성에서도 봤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예를 들면 이번에 이슈와 관련돼 있는 총선과 관련돼 있는 다른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 전체의 이슈를 나열하면 뭐 수백 개 진술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건 사실 큐가 어려워지니까 이걸 최대한 축약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쇼팅하기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진술문을 26개를 만드는 과정에 이거를 예를 들면 신문지 본래 이제 우리 남궁현 교수하고 저거 이 연구를 할 때는 신문지상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이 가장 사람들의 주관성을 측정하기 좋다고 이렇게 남경영 교수는 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간략하게 숨어 있는 개념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의 생각 가지고 표현하라 하고 나는 그냥 개념화 시켜서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 대신 전체의 개념을 가지고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정치적 성향은 그의 일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18대하고 정확하게 비교는 안 되는 거고 이런 연구가 축약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연구가 한 두세 뭐 여러 군데에서 만약에 다른 다각적인 학자들에서 이루어지면 Q방법론을 가지고 R방법론을 이론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Q 방법론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영역은 Q의 예를 들면 유형화 가르는 것까지가 제가 이번 연구고 이것을 R 방법론으로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이번에 조사를 같이 동시에 수행했다 그러면 이거는 적용 가능. 남궁현 교수님은 박사 논문을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알방론으로 같이 연구해봤다면 적용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논문의 한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Q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시에 이런 연구를 수행하면 좀 어디서 좀 펀딩도 좀 해가지고 같이 수행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답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국내직책으로 여기까지가 제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그 교수님들께 많이 배우게 되고 또 참 존경스럽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세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온라인 플로어에 있는 다른 교수님들 의견이나 또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은희 교수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네, 사실 큐방론은 남궁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말씀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네, 그냥 배움의 말씀으로 열심히 들었고요. 저도 선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 교수님 연구 너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네, 저는 사실 그거보다도 더 많은 변수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는데, 저도 이번 선거 보면서 되게 의아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일단 아주 재밌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역시 그 Q 방법론의 권위자이신 남궁영 교수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하는 그 플로어 또 발제자 또 토론자 교수님들 말씀이 있으니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영 교수님. 아, 예. 아니, 뭐죠? 갑자기 의사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준비를 하는데, 발제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김순남 교수님 토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현학 교수님이 이런 연구를 하시는 줄 알았으면은, 저기 뭐죠? 그 R까지 좀 이번 기회에 확 해가지고 좀 그 발제를 했었으면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예. 저도 항상 생각만 하고 있지. 이게 분명히 그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되거든요. 그리고 사회에서 지금 현재 양적 통계 방법론이 못하고 있는 갭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키울 그 역량은 없고 우리 교수님께서도 좀 이거를 민주인권에 계시면서 당 정책으로 좀 이렇게 좀 방법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뿐입니다. 예, 예.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박재재 교수님, 토론 교수님 수고하셨고 전유학 교수님 이런 발표를 하신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학회를 통해서 연구 논문을 게다가 풀 페이퍼를 준비하셔서 발제를 하시고 이런 모습에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교수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 사회자를 그 전일학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시는 바람에 임시로 맡았는데 다시 마이크를 우리 전일학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 마이크를 받아주세요. 네. 교수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엔터테인먼트 연구회가 다른 연구회보다 우리는 논문을 꼭꼭 세 편씩 했거든요. 하여튼 교수님들이 도움이 있어서 그랬고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좋았고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또 크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교수님들. 자, 서로 인사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